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40대 초반에 접어든 남성입니다. 보통 여성 구독자가 많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채널을 발견하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얼마 전, 그래서 무척 떨렸어요. 사실 제가 겪은 일들을 어디에 털어놓아야 할지 모르던 때에 우연히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를 통해 열렬한 구독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제 가정사를 얘기하자면 제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그냥 사이가 틀어진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부모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은 꽤 부유했지만 따뜻한 감정이 전해지지 않던 집이었죠.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아닌 이모와 더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모는 진짜 이모가 아니라 아이를 돌보는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었는데 아주 어릴 때부터 쟤를 돌봐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에 진학한 후에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여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바로 잡아주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주셨다는 이유에서였어요. 이전에는 제대로 된 인사도 하지 못하고 헤어져서 당시에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처음 느꼈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그때부터 이상해져 시작했습니다. 내일부터 과외 선생님께서 오실 것이고 제가 잘하지 않으면 그분도 교체될 것이라는 점을 알려주셨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라고 하더라. 이유는 너 때문에 그 사람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야? 그 뜻을 알지? 이모처럼요, 이모. 웃기지도 않아. 비도 한 방울 안에 섞인 그 사람을 이모라고 부르는 너 같은 녀석은? 너 때문에 그 여자를 이모라는 건 자르게 되었어. 명심해라. 제대로 사람스럽게 하려면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업을 얻어야 가능한 거야. 알았니? 저를 협박하면서 공부시킨 건 아버지였어요. 그나마 제게 관심을 주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한편 어머니는 전혀 제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조건에 맞는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을 뿐이었던 그 부부 사이에서 그런 존재에게 쏟을 애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 고등학교에 올라간 후 그 두 분은 이혼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너무나 예상되는 것이었기에 슬프지도 불안하지도 않았던 그때의 감정이 여전히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나는 아버지가 맞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나무를 기르는 것이 취미였어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가위로 나무를 잘라주고 모양을 잡아서 억지로 묶어 만드는 그런 것을 학원에서 했어요. 아마도 아버지는 자신의 자식도 그렇게 길들인 후 모양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팔을 꺾고 몸을 묶어서 대충 잘라버리면 멋진 나무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제 머리는 좋지 않았거든요. 항상 불안함을 느끼고 이유 없이 배도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해도 실전에서 항상 실패했어요. 도대체 넌 뭘 할 줄 아는 게 없어. 다른 집 애들은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없어도 억울해하면서 넌 진정으로 모든 걸 다 해주려 해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먹지 못해. 미안해요.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도 죄송해하는 말이 나와요. 이런 게 내 자식이라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요. 일단 수시는 포기하고 정시를 지원해보자. 과외 선생님을 바꿔야겠네. 그 탓이라고요. 선생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긴장하고 떨어서 그런 거예요. 맞아, 그래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과외 선생님의 할 일이에요. 난 그만큼 하라고 정당한 대가를 누구보다 많이 지불했어요. 그걸 못하면 끝이야. 사냥을 못하는 사냥개는 어디 있어요? 그건 그냥 똥개야. 넌 너무 약해 빠졌어. 그렇게 약해 빠져서 매번 감성에 젖어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아버지를 이해했습니다. 제가 나약하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고 누구보다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살았다는 것도 아닐까요? 하지만 저는 그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나무였다면 뿌리부터 서서히 썩어가고 있었던 거죠. 결국 저는 보기 좋게 수능까지 망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던 서울대는 확실히 갈 수 없는 성적이었고요. 그냥 지금 붙은 곳이라도 가면 그 서울대보다는 못해도 나름 알아주는 대학이니까. 너희 엄마가 연세대였고 난 서울대인데. 지금 그 점수로 연세대보다 못한 대학을 지망해서 들어가겠다는 거야? 넌 나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았는데 어쩜 이렇게 실망을 줄 수가 있어. 그냥 그 정도 점수에 만족하는 그런 놈을 내가 자식이라고 이제까지 키웠던. 저는 최소한 이러한 상황에서라도 지금 붙어있는 곳을 떠난다 해도 어떻게든 이미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2번 말씀을 아득히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몇 번이고 다시 도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혹은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간이 다가올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을 것이고 아버지는 제 부족한 마음을 변화시켜야 한다며 매우 심한 일을 말하고 소리를 질러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내리지 않아야 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저지른 선택은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께서 드신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수면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목구멍에 손을 넣었더니 죽고 싶다는 우울한 감정 변화도 없이 거의 30초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마치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도 그 당시에는 생각조차 들지 않아서 행동해야 했지만 제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깨어나면서 동시에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혼자 돈을 벌며 대학에 다니고 집과의 인연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없던 저에게 그것이 매우 큰 상처로 남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가족과 사이가 좋은 사람들을 부러워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여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한 이유, 그것도 크게 부모님과의 관계가 특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과 너무 사이가 좋았고 자매들끼리도 친구처럼 사이가 좋았습니다. 게다가 아내는 효녀였습니다. 무엇을 맛있게 먹으면 언제나 가족을 떠올리고 예쁜 옷을 사서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생일이 아니어도 이런 식으로 선물을 해주었죠. 그 아내의 모습이 너무 좋았고 어느덧 저 또한 그 가족팀에 속해들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마른 사람들이 느끼는 지독한 갈증과 같았습니다. 저도 가족에 대한 결핍으로 인해 끊임없이 목이 말랐던 것이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을 챙기는 그 아내 곁에서 저도 챙김을 받길 갈망했습니다. 그렇게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결혼을 하게 됐죠. 우리 집안 사정을 알고도 이해해 주셨고 장인어른과 장모님 모두 나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결혼 5년 차가 되던 무렵부터 뭔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항상 상냥했던 아내가 특히 많이 변했다고 느꼈죠. 이거는 우리 가족들의 생일 리스트야. 가족들의 생일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고 이야기해야 해. 앞으로 생일을 챙겨줄 선물 목록이야. 그렇지. 종이에는 빼곡하게 고가의 명품 가방, 신발, 향수 같은 것이 적혀 있었어요.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결혼하고 3년 차부터 용돈을 받아서 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용돈은 처음에 50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갈수록 점점 줄어서 그때에는 30만 원 정도였고 그건 커피도 매일 마실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용돈에 불만을 표현할 때마다 아내는 용돈을 더 줄여왔기 때문에 차마 그런 말을 하지도 못했고요.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살 용돈인지 뻔히 알잖아. 물론 불만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는 언제 집을 살 생각을 해봐. 나오는 돈은 뻔하고 우리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이 더 많은데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야지 살 거야? 아니야, 나는 그런 것을 원치 않아요. 아니요. 그래. 이해는 해주는데 당신 말처럼 허리를 죄어야 하는데 이러한 고가의 선물을 리스트로 가져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잖아. 그렇다면 그 정도도 안 해도 돼. 솔직히 우리는 당신 집안 사정을 다 알고 우리 부모님이 당신한테 눈치를 준 적이 있지 않아.
혼주석에 아무도 없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했어. 그런데 당신은 눈치 없이 조용히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가족이 되고 싶다고 말만 하니 웃긴 거야. 그래서 이 목록을 만든 거야.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주고 받아야지. 매번 그렇게 받고만 사는 건 웃긴 게 아니냐? 하지만 여보, 내 월급은 그렇게 작진 않지만 용돈으로는 턱도 없는 건 알잖아. 방법이 그것뿐만은 아니잖아. 월급과 용돈만으로 돈을 모으기가 어려워.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됐다. 눈치가 없으니. 당신도 알아서 해. 난 모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내가 원하는 답을 모르겠는군요. 무엇보다 좀 답답한 건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임신한 게 아닌데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을 하겠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물론 저는 반대하지도 않았어요. 저 혼자 벌어도 둘셋은 먹여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내에게 제 월급이 스쳐 지나가는 수준의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번 부족하다고 말했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말을 습관처럼 했죠. 그런데 거기에서 절약을 강요당하는 건 항상 저였습니다. 각종 운동과 개인 필라테스, 피부 관리 등을 받는 아내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였거든요. 조금 서글픈 마음은 했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다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 결국 언젠가는 집을 사고 돈을 모아서 안정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다가 장인어른 생신 때 적혀있는 목록 중에 하나를 사려고 했습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렸던 일인데요. 목록에 있는 것 중에서 그나마 저렴한 지갑을 샀다가 그것이 아내와 처가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눈치도 없네요. 대리나 삼는 기분이네요. 아버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였던 걸까요? 아니래요. 지갑에 돈을 넣어주었다 고 말했는데 장인어른은 순간적으로 지갑을 바닥에 툭 던지셨습니다. 저는 놀라서 아내 쪽을 쳐다보았는데 그러면서 저를 바라보시며 고개를 돌리셨어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굳게 선 채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정말 한 대 맞을 것 같았어요. 자네, 우리 가정이 되고 싶다고 아들이 되고 싶다고 말했잖아. 근데 그 행동은 자식이 부모를 보는 특별한 시선인 것이야. 부자 간의 관계가 어긋나서 결혼식에 나타나지 않아.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도 부모가 없다고 말하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행동해야 그 자리에 사돈이 오지 않겠어. 그래서 집안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야. 제가 분명히 왜 관계가 어긋났는지 설명했잖아요. 어릴 때는 이해할 수 있지만 성인이 되어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런데 현재 상황은 며칠 전의 일도 아니야. 벌써 강사님을 몇 번이나 바꾸었을 정도의 일들이 있었어. 더구나 이제 나이를 먹었으면 아버지를 용서하는 법도 배워야죠. 결혼하면 깨달아줄 줄 알았더니 아직도 아이처럼 행동하고 이게 무슨 질이죠? 내가 종종 지갑이 필요해서 그래요. 돈이 부족해 보이나요? 그 말씀을 이해 못했다면 적당히 화해하고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거네요. 신혼집 꾸리던 시기부터 아직도 아이를 그렇게 고생시키고 그 좁은 아파트에서 시작하게 했는데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씩 맞춰지는 것 같았죠. 부모님과는 단절된 나를 그 집에서 인정해 준 것은 제 후원자인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혼하면 어느 정도는 맞추어 줄 줄 알았을 텐데 아마 그 기대를 가지고 있으셨을 거예요. 아내도 그런 상상을 했던 듯 합니다. 그래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장인어른도 우리 부부를 돕지 않았었습니다. 일부러 말이죠. 오로지 제가 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게 해준 것도 우리 의지를 따르는 것이 아니었고 그렇게 하면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나 바보처럼 저는 그 사실도 모르고 그를 감사하게 받아들이며 기뻐했고 혼자 노력으로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발악했었습니다. 아내의 용돈 또한 비슷했습니다.
쟤를 가난하게 만들고 궁지에 몰아넣어서 우리 아버지께 연락하게 만들 계획이었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났습니다. 제 아픔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행동들을. 사람들이 끔찍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와 언성 높이면서 싸웠습니다. 당신이 어째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그간 날 그렇게 몰아붙인 거야? 왜 아빠 말이 뭐가 틀린 게 있니? 솔직히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아. 아버지가 당신 때려서 교육을 했었어. 술을 마시고 술주정을 부렸어. 그런 공부 좀 시키고 압박한 게 인연을 끊어버리라 생각해. 단순히 우리가 돈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 돈 때문인 것 같아. 그렇게 하고는 나한테 그 용돈 줄 리가 없잖아. 장인어른은 나한테 만년 되리라고. 하지만 나는 대리인으로서도 제대로 역할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데, 왜냐하면 커피 한 잔도 대접해 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더 노력해야겠다. 끊어진 인연도 이어가는 것이 노력이다. 한순간 울컥했다. 비아냥거리며 말하는 아내의 얼굴이 악마처럼 보였다. 계속 그렇게 하면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나는 이혼을 고려해야만 한다. 너 앞에서 이혼이라 말했어. 그래, 나는 당신과 시아버지, 장인, 장모와 모두 이해가 안 가. 애초에 당신 아버지가 결혼시켜줬다면 아니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혼해야겠다. 나는 아이를 가졌었어. 왜 아이를 갖는다고 그래서 완전한 가족을 만들어주고 싶었어. 왜 당신처럼 고아처럼 보여야 하는지. 나의 아이에게 왜 할아버지, 친할아버지가 있길 바라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진짜 너무나도 너무한 일이야. 내 아이를 제대로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다는 걸, 우리 가족에게 상처 안 주고 자랐다는 걸 알아? 가족이니까 용서한 거야. 나는 당신도 그랬으면 좋겠어. 그건 정말 큰 잘못이야. 다른 것을 넘어 제 아이를 임신한 여자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결국에는 우는 아내 앞에서 속속들이 무릎을 꿇고 밀었어야 했어. 그러나 아내의 화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연애할 때부터 결혼한 이후에 단 한 번도 제 입에 이별이나 이혼 이야기가 나온 적 없었으니 아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슬프고 놀랐을 일이었겠죠. 문제는 임신과 동시에 호르몬이 장난을 치는지 그 감정의 변화가 바다 위의 폭풍 같았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잔잔해 보이는 줄 알았는데 안에서는 소용돌이치는 걸 알게 되는 그런 극한의 공포였습니다. 아내는 이혼이라는 말이 꽤 큰 상처가 됐는지 화가 나면 폭력적인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물건을 던지거나 유리병을 깨트리거나 하는 질이었죠. 더구나 그게 살을 붙이고 또 붙더니 제게는 여자가 있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가장 충격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말이 될까요? 그때는 솔직히 말해서 나는 정말 억울했어요. 제 아버지와 나의 관계에 대해서도 잘 아실 텐데 나는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왔고 겨우 이를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이야기하라고 하니 제가 홧김에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제가 그만큼 싫다는 것을 표현했을 뿐이에요.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해온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이 밝혀진 거겠죠. 그리고 왜 당신이 그런 생각을 했을지 궁금해요. 다른 여자가 이미 생각이나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이라면 누구인지요? 회사에서요. 요즘 회사에는 애인이 한 명씩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뭔 소린데요? 새로 들어온 그 신입이라고 하면서 여보세요. 제발 좀요. 아니,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해주세요. 누군가가 마음에 가까운 남자를 좋아한다는 얘기라고요. 나는 20대 초반에 있을 때 30살이 삼촌처럼 보였다고요. 너도 알잖아요. 아, 내 앞에서 나의 머릿속에 떠오른 건 20대 초반 여자인데요. 사람을 미치게 만들 건가요? 신입 얘기를 했을 뿐인데
그 신입이 그 여자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건 아니라고요. 그들 둘이 뭐 하는 거죠? 제가 화를 더 내면 울고 억울해하면 감정이 있다고 추켜세우고 정말요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제가 반박할 때마다 배를 잡고 쓰러지는데 어찌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 일이 계속 지속되다가 혹여나 아이가 잘못될까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깊은 의논 끝에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죠. 대신 장인어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기로 했고요. 물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낙하산이라며 죄를 대놓고 따돌리는 직원들도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힘든 건 장인어른의 태도였어요. 마치 갈 곳 없이 떠도는 저를 거둬주는 것처럼 굴었죠. 인간을 구제해 준 듯한 느낌. 아, 그건 정말 아니었습니다. 기존에 다니던 회사보다 대우가 많았다면 억울하지라도 않았겠죠. 직급만 더 높을 뿐이지 월급은 절반 수준이었고 주말에도 나가서 일을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복지는 없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니 아내의 의심은 덜해졌지만 상태는 더 나빠졌죠. 우리 엄마가 여행을 가는데 돈을 좀 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장인어른이 월급을 좀 밀어야 될 것 같다고 하는 말이라면 저번 달에 조금 저축해 놨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내가 월급 관리도 안 하니까 막 쓰는 거예요. 용돈 주는 걸로 하도 타박해서 그냥 내버려뒀더니 진짜 너무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명품 유모차랑 이것저것 산다고 카드를 긁었잖아. 그래서 다 빠져나간 거예요. 지금 또 내 탓인 것 같아. 이건 내 실수야. 우리 아이인 거야. 당신과 나의 아이야. 아까운 게 아니라 저축할 여유가 없었다고 말한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미 엄마에게 화도 내고 있었어. 남들은 다 자녀들을 여행 보낸다는데 아빠에게도 해달라고 해. 진짜 자존심이 상해. 어쩔 수 없어. 먼저 여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야. 지금 보니까 당신은 우리 가족이 되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을 당신 가족처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 당신과 결혼한 후에 우리 부모님과 내 사이가 멀어지는 느낌만 들어. 임신하면 몸이 무겁다고. 당신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했던 거야? 회사에서 야근이 많고 출장도 잦다는 게 너도 몰랐을 거야? 주말에도 출근할 줄은 몰랐어. 정말 미안해. 아마 우리 아빠를 탓하고 있는 거겠지? 난 당신과의 갈등을 겪고 있는 거야. 아, 정말, 그게 아니야. 제발. 물론 약간의 짜증과 원망이 있었지만 그냥 다니던 회사를 다닌다면 여행을 떠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하지만 내 월급이 반토막 나서 그렇지. 예전처럼 돈을 쓰는 아내가 되어줄 수 없어서 답답했던 건 나도 그랬어.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 갑자기 신혼부터 꾸준히 하던 저축이 생각나서 그랬어. 저희 예금 만기가 이미 지났잖아. 그런 거야? 그래, 분명히 한 몇 달이 지났어. 그렇다면 왜 이럴 때 쓰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목돈이잖아. 매달 200만 원씩 저축했는데 아니야? 물론 우리가 새 아파트에 입주하거나 전세를 올려달라고 할 때만 사용하려고 했지만 일단은 그러한 용도로 여행비를 조금 드리기 위해서 그 돈을 썼고 채우고 다시 예금에 넣어야 할 것 같아. 그러나 아내가 갑자기 엄청 당황했다가 그냥 여행은 그만두자고 했습니다. 제가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고 물어보니 결국 그녀가 실토를 했어. 사실은 그 돈으로 우리 부모님께 유럽 여행을 선물했었었지. 기억나지? 부모님을 위한 거예요. 저는 명품을 휘둘렀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효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무 소리 없이 그런 일을 한 건 아니에요. 만약 당신이었다면 반대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중간에 예금을 꺼내서 그런다면 당신은 진실로 미안한 사람 같아요.
이런 걸 보면 솔직히 아버님도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 무슨 돈이 중요한 거죠? 진짜 이게 부모를 향한 존경을 모르는 걸까요? 솔직히 그땐 입이 막힐 만큼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동안 그 돈을 써서 여행을 다니거나 선물을 사주고 안마의자나 시계, 금 반지, 금 목걸이 같은 세트를 샀다고 해요. 더구나 저희에게는 남아있는 현금 자산이 100만 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내는 당당했습니다. 모든 것은 효도의 일종이고 돌아가시면 어차피 우리에게 물려줄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생전에 잘하는 게 자식의 도리 아니냐 이러면서 저를 설득했어요. 맞는 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다고 생각해도 제가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어요. 가족과 관련된 부분은 특히나 그랬습니다. 넌 아무것도 모른다. 넌 불효자다. 너 같은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불쌍하다. 늘 이런 식으로 아내는 20년 넘게 본 적도 없는 저희 아버지 편을 들며 이야기를 종결시켰습니다. 솔직히 그 이후로는 싸울 힘도 없었고요. 그냥 묵묵히 일만 했어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허리띠도 더 조이고 나를 싫어하는 직원들과 어울릴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편하게 지내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구석에서 믹스커피 한 잔을 타마시고 담배를 피울 때도 있었지만 아이를 생각해서 담배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이가 태어나고 제가 최선을 다해 돌보았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이를 낳은 후로부터 아내의 태도가 많이 변했습니다. 제 카드도 거의 안 썼고 돈을 달라는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생활비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물어보니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집에 들어오는 물건들은 비싼 것들이었습니다. 돈이 어디서 나와서 괜찮다고 해? 이건 다 뭐야? 식기세척기에 이거 명품 아니냐? 돈이 어디서 나긴 부모님이 해줬지. 요즘 회사가 좀 어려운데 이걸 회사가 어렵다고 사장이 돈이 없어 하는 말이야.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우리 가족들이 이러하네. 내가 돈을 퍼부어서 준 것 같다고 아까워했지. 그러나 우리가 힘들 때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가족이야. 그래서 더 잘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 보면 이렇게 돌려받게 되는 거 아니겠어? 얼떨떨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힘들다고 하고 월급도 자꾸 밀었던 장인어른이 뒤에서는 도와주고 있었다는 게 약간 감동적이었어요. 아마도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의 말과는 다르게 회사 사정이 급격히 좋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전부터 계약을 진행하고 있던 아주 큰 기업에서 계약 진행 방식을 바꾼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쉽게 말해서 몇몇 기업들을 선발하여 가격과 제품 경쟁을 시키겠다는 의도였습니다. 몇 년간 계속 거래를 독점하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위치는 다르았습니다. 이미 그 계약을 우리가 맡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 문제가 된 거였습니다. 덕분에 계약에서 밀려나면서 남은 수량을 저희가 전부 받게 되었고요. 주 거래를 하던 업장도 잃고 손해를 보게 되자 작은 회사는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이 조금씩 밀릴 때부터 눈치를 챈 머리가 좋은 직원들은 순서대로 그만두었고 일손 자체가 부족해져 그나마 있던 곳에도 물량을 맞추지 못하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상환하느라 독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회사가 문을 닫기 직전인 상황이었어요. 우리 엄마가 몸살로 아이들은 누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집이 망할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러는 거야. 최대한 대출에 대해 더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당장 어떤 대출이 있는지 물어봐도 될까? 내 상황을 얘기하면서 여보, 당신 아버님께 도와달라고 부탁해야 해. 우리 집이 망하면 후회하게 될 건데. 약 8천 정도면 돼. 급하게 불을 먼저 끄고 회사 문은 닫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직원들이 월급을 못 받아서 고소할 거라고 혼란이 있어. 그래서 먼저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장인, 장모님 집을 담보로 삼을 수 있을까? 조금 돈이 필요할 수 있는데 왜 나는 가족에게 돈을 빌려야 하는지 생각해봐. 그래서 갚지 못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생각해보면 돼. 우리가 길거리에서 구걸을 해야 할지도 몰라. 당신은 이제 아들이 될 아버지의 책임을 지기 전에 생각해야 할 거야. 우리의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아버지가 제게 벌레처럼 보던 표정을 떠올리며 우리 아이의 얼굴을 쳐다보았어요. 정말 눈물이 줄줄 고여왔어요. 언제나 가족이 힘이 되어주는 걸 알지만 제 상처는 상당히 깊어서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 결심을 했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는 나를 도우겠다고 매우 손쉽게 말했어요. 목소리로는 나른한 듯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간단히 고맙다는 말과 함께 연락을 하겠다고 습관처럼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그 사실을 말해줬어요. 정말이지 아이처럼 방방 뛰면서 좋아했어요. 이럴 줄 알았어. 가족이 가족을 버린다는 일이 어디 있는지.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거야. 근데 우리 아버지가 자기가 도운 걸 밝히고 싶지 않으시대. 그래서 당신만 그냥 알고 있어. 아직 나랑 아버지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어. 알잖아. 아, 그래. 알았어. 그럼 그냥 내가 저축했던 돈이라고 하자. 대충 모자란 돈은 내가 어디서 빌렸다고 일단 말은 할게. 그럼 당신도 면이 좀 살고 나도 그렇고. 응, 알았어. 일단 그렇게 해. 한동안 정신이 없었지만 몇 달이 지났더니 회사가 안정적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만둔 직원 2명도 겨우 부탁해서 다시 불러올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더 큰 계약을 따낼 기회까지 얻게 되어 장인어른의 얼굴은 10년은 젊어진 것처럼 밝아졌습니다. 게다가 아내도 저에게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전에는 생전에 하지도 않던 식사를 만들어 주거나 도시락을 싸주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제게 외제차까지 선물해 주었습니다. 예전에는 있던 국산차마저 처분하라고 난리를 쳤던 사람인데 말이에요. 너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 이거 우리 아빠가 선물로 해줬어.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을 한다는데 당신은 정말 엄청 챙겨주는 걸 알거든요. 회사에서는 그냥 모른 척 해주시니까 알았어요. 정말 이런 비싼 것을 받아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당연하지요. 이건 가족이니까요. 힘들 때 서로 내 일처럼 도와주는 거죠. 당신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도 당연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상한 소리 하지 않겠죠? 알았죠? 눈물이 찔끔 나왔을 정도였어요. 연애할 때 함께 다녔던 작은 소형차도 중고였고 저는 늘 스스로에게 돈에 관해서는 절제하며 살아왔었어요. 아무래도 혼자 힘으로 대학을 졸업해서 힘들게 살아왔던 탓에 저 자신에게 인색해진 것도 있었죠. 하지만 꿈속에서도 그림을 그릴 수 없었던 외제차였다. 시동을 거는 순간까지도 정말 좋았다. 새 차 냄새도 너무 황홀했고 아직 비닐이 벗겨지지 않은 차를 만져도 조심스러웠다. 아마 모르겠지만 그 날은 시동 소리보다 제 심장 박동이 더 빠르게 뛰었을 것이다. 그렇게 그 차를 몰고 회사로 출근했다. 몇몇 직원들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들이 부러워하는 눈총을 받아 약한 희열도 느꼈다. 아, 이래서 다들 외제차 하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어깨도 으쓱해졌다. 회의 도중에 꾀꾀 장인 어른이 소리를 질렀지만 그게 오페라의 한 장면처럼 힘을 실었다. 앞으로는 더욱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크게 부풀었던 때에 장인어른께서 저를 따로 불러서 사무실이 굉장히 협소해서 사장실이 별도로 있지 않고 칸막이로 대충 둘러싸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인어른이 제 자동차에 관해 물어보셨죠. 어차,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제 아내한테 다 들었는데요. 우리 딸이, 그건 모르겠고, 지금 회사에 그런 차를 끌고 오는 게 말이 되나. 더구나 사장님인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순간 제가 고개를 갸웃했고, 뒤늦게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회사에서 주어진 차르아이 보존준 차가 궁금하셨던 모습입니다. 아마도 아니었던 것 같았는데 본인이 사준 것 같다는 것을 직원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 그런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충 연기하며 그에 맞춰 입을 맞췄어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끌고 나오지 않겠습니다라는 식으로 끝냈죠. 하지만 갑자기 장인어른께서 자신의 차키를 테이블 위에 올리시고 제 차키를 들고 오라고 하셨어요. 내려놔. 순간 장인어른은 자신의 차키를 제기하며 밀어주고 제 키를 가져가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가족끼리네. 저는 장난인 줄 알고 그냥 실감없이 웃었어요. 아니면 한번 타보고 싶다는 걸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개그를 하는 것인지 생각하며 좀 당황했어요. 근데 퇴근 시간이 다 돼도 내 차가 돌아오지 않았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생각하면서도 선물로 받은 차를 다시 가져갔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을 만나서 자랑하려는 건가 싶었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계속해서 장인어른의 차를 타고 다녔어요. 차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나고 세차를 하지 않은 건지 항상 먼지가 덮인 하얀색 국산차였죠. 결국 그날 장인어른께서 차를 돌려달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왜 이제서야 말을 꺼내는지 그 이유가 뭐야?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에요, 사장님. 그래도 제 차인데 이제 벌써 열흘이나 됐는데 선물해 주셨다는 말을 꺼내기가 힘들어서 겨우 말을 꺼냈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장이 국산차를 타고 직원이 외제차를 끌겠다는 거야?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어도 직원이랑 사장이랑은 이전이랑 사위야 사위. 근데 내가 국산차를 타는데 감히 왜 제 차를 타지라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주셨던 걸로 됐고 내가 이번에 큰 계약 따면 그때 내가 자네 적당히 어울리는 차 한 대 뽑아줄게. 됐지? 얼른 자리에 돌아가서 일이나 해. 뭔가 잘못됐던 느낌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든 사실을 하나의 문자로 알게 되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보낸 차는 어때요? 라는 짧은 문자였어요. 저는 바로 전화를 했고 아버지와 만나게 되었어요. 너무 오랜만에 보니 솔직히 많이 어른스러워 보였어요. 어릴 때는 태산처럼 큰 사람이 없고 제게 2배는 커 보이던 그의 덩치가 너무 작아 보였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커피숍 밖에 세워둔 우리 차를 보고는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직도냐? 아직도 많이 힘들어? 내가 주는 차 대신 적을 끌고 다닐 정도로 순간 욱하는 마음이 먼저 였어요. 나 왜 내게 섰는데요? 그럼 안 되는 건가요? 예전에 아버지가 저에게 한 말, 아직도 잊지 못해요. 도의 예술가들은 작품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깨는 것이 부럽다고 하셨죠. 완벽하지 않은 것들을 깨뜨릴 수 있다면 좋았을 텐데라고 했고요. 근데 이제 와서 아직도 그런 말이 나오는 건 너무 뻔뻔한 거 아닌가요? 왜 망가진 자식인데 이제 와서 왜요? 아니, 내가 마음이 너무 앞서갔나 봐. 그동안 내가 이것저것 고마워한다고 문자도 해주고 이제 마음이 풀린 줄만 알았어. 나 또 성급했지. 그렇던 일 있고 후회하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어. 아버지, 너무 미안하다. 그게 대체 무슨 말인지요? 문자를 보니 다양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물었기 때문에 자신의 문자 내역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쓰던 낡고 큰 휴대전화였어요. 그걸 보고 제가 휴대전화를 바꾸지 않으려고 했다는 걸 알았지만 그냥 모른 척 넘겼어요. 그러나 막상 들여다본 문자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번호가 맞았고 어떤 금액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아내가 임신했다고 하여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맙다고 하거나 사랑한다는 말들이 있었죠.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보낸 건 아니었고 그런 내용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내뿐이었습니다. 결국 저희 아버지와 다시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연락해서 종용을 해달라고 했다가 결국에 본인이 나선 거였어요. 그리고 중간에서 그것을 교묘한 거짓말로 장인어른은 자신의 딸이 또 나에게는 장용이라고 했던 겁니다. 정말 역겹고 토할 것 같았어요. 아버지에게는 대충 상황만 설명한 후 집으로 왔습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고 웃으며 반겨주었어요. 한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그것을 보니 진짜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우리 아버지가 자동차를 선물했는데 왜 말 안 해줬을까요? 아버님이랑 연락했어. 자기가 누나를 굴리며 계획을 하는 게 확연히 보였습니다. 들어왔네요. 난 말하려고 했어. 근데 자기가 싫어할 것 같아서 맞아. 그래서 안 타고 다니면 아깝잖아. 모처럼 선물해주고 싶어 하셨고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 집에 채워둔 물건들도 다 받아놓고 모르는 척 장인어른이 줬다고 거짓말을 하는 의도는 뭐야? 대체 왜 내가 휴대폰으로 그 집까지 했어? 좀 받으면 어때? 아내는 모든 것을 들었다는 걸 직감하자 오히려 뻔뻔하게 나왔어요. 지금 그게 당신 입에서 나올 말이야. 너 나올 말이야. 왜 내가 무슨 나쁜 짓 했어? 시아버지에게 원래 받아야 할 것은 받았어. 그리고 당신이 싫다고 하니까 겸사겸사 우리 집과 관계도 좋아지길 바란 거야. 그게 왜냐면 당신 덕분에 우리 집에서 잘 지냈잖아. 저는 그런 논리에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궁금하네요. 그거 어디서 배우셨어야 나와. 결국엔 그게 고마워서 또 퍼주고 내가 힘들게 모은 돈도 다 드렸고 심지어 차도 빼앗겼지. 아빠가 가져갔어. 그래서 알게 됐구나. 아니, 설마 빼앗아 가실 줄은 몰랐는데. 그런데 왜 지금 나한테 말 안 했어? 그게 중요한데. 그럼 어쩌라는 거야? 이미 내가 버려놓은 일을 그냥 드려야 되겠지. 우리 아버지도 과연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가족이 뭔데? 그니까 당신이 망을 말하실 때 가족은 무슨 의미임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중간에서 신중하게 말을 바꿔갈 때 나만 이해하게 돼 버리는데요. 죄인으로 만들다가 미안해서 있는 그대로 말을 못하게 만들고 가족이냐? 그게 바로 당신이나니까. 당신이 말하는 가족은 누구나 하나 희생시켜서 너희만 편할 수 있는 게 가족이냐?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계산적으로 대접하지 마. 지금 가장 계산적인 사람이 당신이야. 나 아니라. 여기서 돈을 가져가고 저기서 돈을 받아서 내 앞에서 거짓말하고 가족 문제는 방관하고 돈만 고민하는데 살아가는 회사를 그만둘 만큼 나를 어떻게 괴롭히면 다시 돈 많은 집안이 생길까 고민하는 게 바로 당신이라고. 그래서 어차피 뭘 할 수 있어. 너는 우리 아이에게도 관심이 없을 텐데 나가 키울 거야. 여기서 기다려. 알았어. 저는 아이를 들쳐업고 아버지에게 연락했고 말없이 아이를 넘겼습니다. 당황한 아버지에게 딱 한마디 했어요. 나무도 아니고 도자기도 아니고 아버지 손주라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노래를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로 향했어요. 매일 품속에 넣고 다녔던 사직서 중 하나를 고르려다가 그냥 다 집어서 사장실로 가는 칸막이에 던졌어요. 그러나 차 키를 결코 넘기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차량 도난 사건으로 신고했어요. 결국 차를 빼앗아서 이혼 서류를 가져갈 때까지 이야기가 계속되었어요. 아내에게 저 똑같이 그것을 던졌습니다. 아내나 임금님까지 연락이 왔는지 저를 몰아세웠지만 저는 누나니까 꿈쩍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겠다는 생각만 들었고 아버지에게 연락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자존심 때문에 저에게 미안하다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그래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도 우리 집도 거기에 살 만큼 살지 않나요? 큰 계약도 있을 텐데 어쩔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잘 지내세요. 솔직히 말하면 이 집 구석에서 잘 살던 못 살던 상관없어요. 더는 신경 쓰기 싫어해. 당신에게 앞으로는 효녀처럼 살라고 말하며 또한 엄한 남자까지 강요하려는 행동을 절대 마세요. 앞으로 평생 혼자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이요. 그 정도면 평생 따랐다 싶으면 좋아요. 장모님이요. 장모님이 코웃음을 치셨어요. 누가 그러면 무서워서 참은 거 알아요. 우리 힘셨죠. 차내는 솔직히 뭔데 사돈을 참기 일쑤였어요. 아직도 우리 집에 참가하고 싶은 남자가 널려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깔끔하게 나가세요. 여긴 제 집이니까. 아이는 당연히 포기할 거예요. 그래야 더 좋은 집에 시집 갈 수 있으니까. 우리도 차내 피가 1g이라도 섞인 손자를 아들로 받아들여도 괜찮겠죠? 가자, 라고 당신은 말했어요. 진짜, 그때 사람이 무섭다는 걸 제가 정말 느꼈습니다. 뼈저리게요. 결국, 이혼은 순식간에 이루어졌어요. 아내가 되었던 사람이고, 아이를 양육하는데 싸우게 될 것이라고 상상을 해봤지만 이혼을 했어요. 처음부터 아이에 대한 애정 같은 게 없었던 여자였어요. 그냥 아이를 내 무기로 삼아서 아이를 통제하고 싶었던 게 맞았죠. 그래서 이혼 후 집 정리하고 회사 그만두고 혼자 아이를 키워야 했어요. 물론 아버지도 항상 곁에 있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도중에요. 저희 집 정리하는 동안요. 아이를 돌봐주고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게 되었어요. 물론 사이가 좋아진 것은 아닌데 밥 먹을 때도 말 한마디 없이 전과 같은 분위기를 유지했죠. 이게 무슨 냄새냐네.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제 등을 후려쳤습니다. 너는 애가 똥을 싼 것도 못 맡아 이리 줘. 무슨 아빠가 이렇게 애를 보는 거냐고. 아버지, 정말 소리 좀 줄여주세요. 과거 일이 떠오르는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홀로홀로 갈 거예요. 안 돼, 넌 어릴 때도 손이 제대로 지지가 안 됐던 거야. 땀이 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해야 해요. 기저귀를 갈고 씻고 입으로 후후 불어말리는 아버지를 보면서 결국 웃게 되었어요. 그렇게 좁아 보였던 아버지와의 관계가 조금씩 아이를 통해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베란다를 가득 채우고 있던 텅 빈 화분처럼 말이죠. 하지만 항상 손질하며 소중히 하셨던 작은 나무들은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죽었나 봐요. 나는 식물을 죽이는 것만큼은 그냥 자연에 돌려주었지요. 그 전에 시골에서 내게 주신 그 산이 생각나네요. 그곳에 있었거든요. 다른 나무를 심으면서 같이 심었어 뭐. 그렇게 잘 하셨네요. 멋대로 잘해도 시간이 지나면 나무도 그늘을 제공하고 산사태도 막아줄 거라는 거겠죠. 아니요, 뭔가 뭉클했어요. 어쩌면 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순간부터 아버지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아버지가 예전에 그 사람이었음을 깨닫게 하는 사건이 생겼죠. 바로 큰 계약이 무산된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 그리고 전처까지 제게 연락을 해서 진정을 애탔 거예요. 저는 영어를 몰랐지만 해당 계약을 이어주었던 것은 우리 아버지와 대학생들이었습니다. 동기였던 한 업체 사장이었던 거였죠. 아버지, 이제까지 말을 안 했어요. 말하면 그 인간들이 너에 놔줬을까? 너처럼 미련 곰탱인데 자기가 여우인 줄 아는 애들이 있어서 이혼할 때까지 기다렸다. 계약은 계속 뒤로 미루면서 그리고 내가 다시 마음 바뀔 가능성도 판단했고 그게 결정이 나니 계약은 없던 걸로 했지. 물론 계약금 그건 몇 배든 내가 물어내면 그만이고. 계산을 거기까지 하셨어요. 아버지, 좀 변한 줄 알았는데 이제 남이니까. 이제 가족한테는 안 그래. 나도 변했다. 우리 아들한테도 그렇게 하시면 아내 안 한다고. 이놈이. 애비를 또 놀리는 거지. 결국 처가는 완전히 망했다. 애초에 그렇게 유지될 수 있는 게 신기한 회사였고요.
실력자는 몇 명밖에 안 되는데 대우는 안 해줘서 사장놀이 하려고 쓸데없는 회의를 하고 오냐오냐 하는 딸은 돈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구보다 가족을 생각하는 척하지만 그렇게 돈을 퍼주고 여행을 보내주는 스스로가 좋은 그런 사람들이었다. 나는 최고의 부모야 라고 생각했던 거였다. 멀리서 보니 확실히 알겠더군요. 그들의 연대가 그렇게 깊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도 단 하나 아버지를 다시 찾아준 건 감사하고 싶어요.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때로는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절대로 단정짓기 어려운 것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가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가 빨리 취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